머치마클은 영국 해리퍼드셔에 위치한 그림 같은 마을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적인 농업 공동체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은 또한 영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현대 연쇄 살인범 중 한 명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1941년 9월 29일) 오전 8시 30분 이 마을의 한 오두막 2층의 어두운 방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부모 데이지와 월터는 그에게 프레더릭 월터 스티븐 웨스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처음으로 살아남은 아이였고 금발 곱슬머리와 놀라운 파란 눈을 가진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 아기인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데이지는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세 번째 아들 데이비드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이 늘어나자 웨스트 가족은 2번 이사했고 결국 무어코트 코티지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프레드 웨스트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빈곤 속에서 땅에서 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8명이 수도와 전기 없는 세방 오두막에 살았습니다. 화장실 시설은 매일 쥐가 들끓는 하수 구덩이에 비워야 하는 양동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외딴 곳에 있었지만 시골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망을 자랑했습니다. 데이지의 6자녀 중 프레드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아이였으며 형제 자매들은 그를 엄마의 파란 눈동자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프레드 역시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고 두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프레드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과 더 가까웠습니다. 프레드는 처음으로 지역 학교에 다녔지만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항상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동급생들에게 무자비하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레드는 친구가 거의 없었고 형제 자매들에게 의지해 외로움을 달랬으며 특히 동생 존과는 매우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존조차도 때때로 프레드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웨스트 가족의 아이들은 여름과 여가 시간에 집안일을 도왔고 가족 간의 유대가 자연스러울 정도 이상으로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프레드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근친상간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레드는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어린 소녀들에게 소아성애적 성향을 보였다고 말했으며 머치마클에서 자라던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프레드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프레드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둘 때 거의 읽거나 쓸 줄 몰랐지만 곧바로 아버지와 함께 농장 일꾼으로 일자리를 찾았고 나중에는 그의 동생 존도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프레드의 금발 곱슬머리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곱슬머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웨스트 형제들은 근처 레드버리 마을에 자주 가서 다른 동네 소년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감자튀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는 외모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는 날카로운 파란 눈과 짙은 곱슬머리 덕분에 그 지역의 어린 소녀들 사이에서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드의 거칠고 무례한 행동은 곧 젊은 여성들의 그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프레드는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 상대가 받아주든 말든 그냥 붙잡아 버렸습니다. 프레드는 친구들의 여자친구를 빼앗는 데서도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프레드는 자신의 자랑이자 기쁨이 된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연보라색 125cc 제임스 오토바이였습니다. 하지만 1958년 11월 28일 저녁 프레드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지역 소녀 팻맨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프레드와 팻 모두 부상을 입었지만 팻은 가벼운 찰과상과 멍만 입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반면 프레드는 심각한 머리 부상과 여러 개의 골절상을 입었고 해리퍼드 병원에서 7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산산조각난 두개골을 복구하기 위해 강철판도 삽입해야 했습니다. 그 사고는 그의 인생과 정신 능력에 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며 그로 인해 평생 동안 문제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그는 준수한 외모를 잃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회복 후 그는 레드버리에서 예전의 사회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부상으로 인해 예전처럼 춤을 출 수 없게 되자 곧 조롱거리가 되었고, 프레드는 처음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무렵 그는 16살의 캐서린 버나뎃 코스텔로, 레나 또는 리니로 알려짐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머치마클 기념관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레나는 최근 고향인 스코틀랜드에서 이 마을에 있는 친척 집으로 이사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글래스고 근처의 가난한 공업도시 출신으로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찰과 문제를 일으켰고 문제 많은 가정 환경 때문에 비행 청소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프레드가 만난 소수의 여자들 중에서 그의 저속하고 여성에 대한 무례함, 그리고 끊임없는 성적 요구를 눈감아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변태적인 애정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격정적인 관계와 프레드의 질투는 치열한 언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녀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프레드는 겨우 13살이던 현지 소녀에게 관심을 돌렸고 다음 6개월 동안 그녀와 몰래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말마다 레드버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어느 날 한 소녀를 붙잡았다가 그녀가 그의 접근을 거부하고 그를 때리자 그는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고 24시간 후에 깨어났을 때 그의 태도는 다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성미가 급해지고 짜증을 잘 내자 가족과 지인은 그가 뇌 손상을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프레드는 잔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친구 브라이언 힐과 함께 동네 가게에서 보석을 훔치다 붙잡혀 법원에서 각각 4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것이 법과의 첫 마찰이었고 다음 사건은 그가 함께 지내던 13살 소녀가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와의 불법 성관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그의 어머니 데이지에게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고 그녀는 그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프레드는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 바이올렛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웨스트 가족은 그와 말하지 않았고 그는 농장일도 그만뒀습니다. 결국 13세 소녀가 지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무산되었고 프레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리니도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헤어진 2년 동안 리니는 글래스고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둑질을 하다 적발되어 소년원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리니는 아시아계 버스 운전사와 잠깐 만난 후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이 직접 낙태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잡한 시술 도중 두 사람이 들켜 시도는 중단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고 프레드는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프레드는 어머니가 이 결혼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 없이 리니와 결혼할 수 있는 21번째 생일까지 기다렸고 두 사람은 1962년 11월 17일 레드버리 혼인등록사무소에서 결혼했습니다. 프레드의 형제 존만이 유일한 하객이었고 그는 단 한 장뿐인 결혼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택하게도 바로 그 사진이 32년 후 리니의 소식이 수년간 끊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실종이라고 적힌 포스터에 사용되었습니다. 프레드와 리니는 결혼 첫날 밤을 프레드 부모님의 거실 소파에서 보냈습니다. 데이지는 비밀 결혼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고 갈 곳이 없었던 신혼부부는 리니가 자란 곳 근처인 스코틀랜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머치마클의 아름다운 시골과 비교하면 그곳은 똑같이 황량한 곳에서의 암울한 삶이었습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레드의 끝없는 잔인한 성적 요구는 종종 리니를 눈물짓게 했고 실제로는 강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리니는 또한 매춘부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는 프레드가 작년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프레드의 끊임없는 폭력적인 성관계 요구와 정기적인 구타로 점철되었고 심지어 임신 중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1963년 3월 22일 리니는 딸을 출산했고 그들은 그녀를 샤르메인 캐롤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의 혼혈이 뚜렷이 드러나 리니 가족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가족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두 사람은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리니가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고 대신 아시아계 아기를 입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레드는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아닌 그 아이에게 즉각적인 반감을 가졌고
샤메인의 출생은 리니와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별거하게 되었고 리니는 글래스고의 아파트에서 샤메인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곧 프레드가 그녀와 합류했고 두 사람은 사보이 스트리트 25번지에 있는 허름한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세 군데의 25번지 집 중 첫 번째였습니다. 프레드가 머치마클에 돌아갈 때마다 그는 글래스고에서 큰 인물이며 마약 거래와 범죄와 연관됐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밝은 노란색 미스터 위피 아이스크림 트럭을 몰고 다니며 글래스고의 넓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찾는 아이스크림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10배 소녀들에게 말을 걸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럭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1964년 7월 샤르메인이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 에리니는 다시 한번 출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드의 아이인 딸이었고 그들은 그 아이에게 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의 첫 딸을 무척 아꼈지만 샤르메인은 끔찍하게 대우받았고 매일 프레드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자 프레드와 리니는 근처의 맥켈렌 스트리트에 있는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동안 프레드는 작은 텃밭을 임대 감자와 양배추를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불길하게도 그는 밭의 한 구역을 비워두고 심을 준비를 해두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습니다. 다른 텃밭 소유자들이 그 땅의 용도를 묻자 그는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드도 자주 밤늦게 자신의 텃밭을 찾았고 종종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프레드가 그 지역에 살던 시기쯤에 의심스럽게도 최소 4명의 어린 소녀들이 실종되어 끝내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은 프레드의 살인 행각이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텃밭이 완벽한 매정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은 재개발로 불도저에 밀려 지금은 M8 고속도로 13차선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머무는 동안 프레드는 여러 차례 바람을 피웠고 스티븐이라는 이름의 사생아를 최소 한 명 두었습니다. 게러스라는 소년도 프레드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이스크림 트럭을 몰다가 어린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하는 끔찍한 비극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죽은 후 프레드는 지역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그는 샤메인과 앤마리와 함께 글래스고를 떠나 머치마클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결혼 생활은 불안해졌고 리니는 새로운 연인과 글래스고에 남기로 했습니다. 결국 리니는 그와 합류했고 두 사람은 글로스터에 있는 윌로우스 카라반 사이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니는 자주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고 그런 방문 중 한 번에는 친구인 아이사 맥닐과 안나 맥폴과 함께 글로스터로 돌아왔습니다. 두 소녀 모두 집에서 불행했고 잉글랜드에서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새 여성과 리니의 아이들은 글로스터 버스 정류장에서 프레드가 마중 나왔는데 당시 그는 도축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악취나는 동물 사체 트럭으로 그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4명의 성인과 2명의 아이들은 작은 캐러밴에서 함께 살았지만 몇 주 동안 좁은 캐러밴에 갇혀 지내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자 여성들은 곧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프레드와 함께 살아야 했는데 프레드와 리니의 불안정한 관계는 종종 폭력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아이사와 리니는 몰래 떠날 계획을 세웠고 리니의 전 연인에게 연락해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와 자신들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와 매우 친해진 안나는 그들의 탈출 계획을 프레드에게 말했고 프레드는 예상치 못하게 퇴근해 집에 돌아와 여자들이 짐을 싸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남자와 리니 그리고 프레드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프레드는 아이들을 붙잡고 리니가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괴로워하던 리니는 이사와 함께 아이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나는 프레드에게 완전히 빠져버렸고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프레드와의 새로운 삶, 아름다운 집으로 이사한 것, 그리고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사실 그들은 여전히 카라반에 살며 안나는 샤메인과 앤말이 돌보기에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프레드는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맡겼습니다. 이후 소녀들은 잠시 프레드에게 돌아가거나 프레드가 원치 않으면 위탁가정에 보내졌습니다. 글래스고로 돌아간 리니는 아이들을 몹시 그리워했고 1966년 여름에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친구 안나와 남편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된 리니는 질투심에 사로잡혔고 아이들과 함께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 대신 근처의 카라반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전 친구의 배신에 분노한 리니는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훔치고 도둑질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곧 경찰이 개입하자 리니는 경찰을 피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글로스터 출신의 젊은 여성 경찰관 헤이즐 세비지에게 뒤쫓겨 스코틀랜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헤이즐 세비지는 28년 후 프레드 웨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된 경찰관입니다. 리니는 글로스터로 다시 이송되어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프레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안나 맥폴과 함께 살았다고 인정했지만 그녀를 스코틀랜드로 돌려보내 아내를 부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프레드는 안나와 리니 사이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관계는 프레드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좌절감을 이 지역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던 여성들에게 풀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965년 12월부터 1967년 1월까지 글로스터 지역에서 한 남성에 의해 8건의 폭력적인 성폭행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습니다. 프레드의 인상착의와 일치했지만 그 유사성은 프레드 웨스트의 살인적인 삶이 마침내 드러난 수년 후에야 비로소 인식되었습니다. 프레드와 안나 모두에게 알려져 있던 15세 소년 로빈 홀트의 기이한 죽음도 있었습니다. 프레드는 글로스터 농기계 공장에서 로빈과 일했습니다. 하지만 1967년 2월 20일 로빈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프레드의 고향 마을인 머치마클에서 목격되었습니다. 9날 후 그는 집 근처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외양간에서 반쯤 옷이 벗겨진 채 목을 매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음란 잡지들과 모델들의 목에 밧줄이 그려진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의 죽음은 자살로 기록됐지만 수년 뒤 프레드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로빈의 죽음과 거의 같은 시기에 안나 맥폴은 프레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안나 맥폴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프레드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그리고 아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이제 혼자서 카라반에서 살면서 앤, 마리, 샤메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리니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프레드는 자신의 아내 리니가 안나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안나는 1967년 7월 글로스터에 있는 자신이 살던 카라반 사이트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안나가 어머니와 글래스고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던 편지가 끊겼을 때 그녀는 만삭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안나가 영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예전 삶을 뒤로하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안나의 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셨을 때 안나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겼다. 단 한 사람도 안나를 찾거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조차도요. 안나는 자신이 임신한 후 프레드와 리니의 아이들을 돌보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나가 사라진 후 프레드는 글로스터셔 튜크스버리의 비숍스 클리브 마을에 위치한 레이크하우스 캐러밴 파크로 이사했습니다. 불과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토피 필즈 로드에는 13살의 로즈 레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1953년 11월 29일 대번주 노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윌리엄 빌로 알려진 그는 해군 출신의 전쟁 참전 용사였고 어머니 데이지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부부는 완벽하게 꾸며진 가족과 깨끗한 집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속일 수 있고 실제로는 매우 달랐습니다. 로즈는 데이지의 네 번째 아이였고 그녀가 태어났을 때 데이지는 이미 심한 우울증과 위생 및 집안 청소에 대한 집착을 겪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데이지가 로즈를 임신했을 때 완전한 정신적 붕괴를 겪은 후 전기 충격요법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는 그녀의 치료를 계속했으며 이 치료는 환자에게 전기적으로 유발된 발작을 일으켜 정신질환의 완화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치료는 로즈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로즈가 태어났을 때 프레드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그녀가 얼마나 예쁜 아기인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씩 머리를 흔들었고 나이 많은 아이들은 그녀가 밤마다 침대에 머리를 부딪힌다고 불평했습니다. 로즈가 나이가 들면서도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상태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형제 자매들에게 머리가 나쁘고 멍청하다고 여겨졌으며 그래서 도지 로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즈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받았던 전기 충격요법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그녀의 이후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를 주로 했던 사람은 데이지였지만 실제로 청결에 집착했던 사람은 그녀의 남편 빌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손과 머리카락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고집했고 세균을 죽이기 위해 카펫을 표백제로 적셨습니다. 그는 강박장애를 앓게 되었고 어디에든 먼지 한 점만 있어도 무서운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네, 빌은 아내가 바람을 피울까봐 두려워서 집 밖에 누구와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빌이 아내가 이웃과 말을 나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가차없이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잔인했고 데이지도 그랬습니다. 사실 로즈의 부모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행동은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은 그의 큰딸 패치에게도 부적절한 관심을 보였고 패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떠나 렌 가족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즈에게 관심을 돌렸고 성장기의 로즈는 아버지의 행동이 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로즈는 또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두 오빠와 마을 소년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들이 어린 소녀들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후였습니다. 매즈 가족은 데번에서 이사를 나와 결국 글로스터셔의 비숍스 클리브에 정착하게 되었고 빌은 그곳에서 전자회사에 취직해 집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가족은 더 많은 돈과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빌이 가족을 괴롭히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로즈는 클리브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시기는 로즈에게 불행한 시간이었고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이제는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과체중이었고 무자비하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로즈는 폭력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소녀, 소년 모두에게 자주 분노를 표출해 비숍스 클리브 아이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로즈가 15살이 되자 어머니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 빌을 떠나 로즈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딸 글래니스와 함께 살러 갔습니다. 로즈는 글래니스 부부가 운영하는 이동식 스낵바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트럭 운전사들과 지나가는 운전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할 완벽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자신의 형부를 유혹하려고까지 했고 여전히 자신의 남동생들을 정기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로즈는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고 그곳에서 그들의 성적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다른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이때쯤 로즈는 첼트넘 하이스트리트에 있는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정규직을 구하게 되었고 그곳은 버스로 5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프레드는 이제 아내 리니와 함께 레치 가족 집에서 멀지 않은 카라반 파크에서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프레드와 리니는 아이들을 보호시설에서 데려왔고 안나가 더 이상 없게 되자 그들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여전히 어린 소녀들을 쫓았고 그중 한 명은 15살의 메리 베스턴으로 프레드가 자주 가던 카페의 웨이트리스였습니다. 메리 베스턴은 1968년 1월 6일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글로스터의 브리스털 로드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메리 베스턴이 사라진 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프레드 웨스트는 1994년 체포 후 메리 베스턴 실종 관련 신문에서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프레드 웨스트가 메리 베스턴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녀의 매장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메리 베스턴 역시 프레드 웨스트의 또 다른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리가 사라진 후 프레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 직후 프레드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결과 프레드는 직장을 잃었고 잠시 정화조 청소부로 일한 뒤 지역 빵집의 배달 기사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첼투넘 하이스트리트에 있는 작은 카페에 배달을 갔을 때 15세의 로즈 랜스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밤 로즈가 퇴근 후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프레드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로즈는 그 지저분한 나이 많은 남자가 불황자인 줄 알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관심에 기분이 좋아졌고 두 사람이 서로 1마일 이내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프레드는 로즈에게 데이트를 신청해 두 사람은 비숍스 클리브의 스왈로우스 펍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프레드는 로즈에게 자신이 아내가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버려 두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싱글 파파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리니는 그들의 다툼 끝에 다시 헤어진 후에도 근처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곧 프레드에게 푹 빠졌고 일하러 가는 대신 음침하고 더러운 캐러밴에서 샤메인과 앤마리를 돌보며 프레드가 데려온 남자들에게 몸을 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프레드는 로즈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소개를 받은 후 그들은 즉시 프레드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아이스크림 밴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간파한 로즈의 부모님은 곧 프레드를 쫓아내고 로즈에게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프레드를 몰래 계속 만났고 아버지가 이를 알게 되자 그녀의 방탕한 행동을 이유로 사회복지기관에 딸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로즈는 16살이 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로즈가 16살이 되자마자 보호시설을 떠나 프레드와 다시 만났고 곧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분노해 낙태와 프레드 포기를 거부하면 의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한 뒤 글로스터셔 미들랜드 로드 임대 아파트에서 프레드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 로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샤메인과 앤마리를 돌보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곧 사라졌고 임신이 진행되면서 자신과 별로 나이 차이도 나지 않는 두 어린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담이 더해지자 점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샤메인은 로즈를 별로 존중하지 않는 고집센 아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70년 10월 17일 로즈는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들은 딸에게 헤더 로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감시망을 피해갔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신생아와 2명의 더 나이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을 감독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역사는 매우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새 아이가 처한 심각한 가정 상황을 알았을 테니까요. 이 상황은 프레드가 절도와 교통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6개월 반 동안 수감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7살의 로즈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돈도 거의 없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새 어린아이를 돌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로즈는 아이들에게 특히 샤메인에게 가학적인 벌을 주면서 통제하려 했고 두 소녀를 빨리 떠나보내고 싶어서 그들의 어머니 리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샤메인은 다리에 심한 찔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는 아마도 로즈의 폭력적인 분노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고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로즈는 감옥에 있는 프레드에게 열정적인 편지를 쓸 시간을 충분히 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즈는 그 편지에 당신을 영원히 숭배하는 아내로부터 라고 사명했는데 그 당시 프레드는 아직 리니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로즈는 또한 프레드를 감옥에서 자주 면회했고 아이들을 자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971년 6월 15일경 이런 면회 중 하나가 있은 직후에 샤메인이 실종되었습니다. 로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샤메인의 어머니 리니가 그녀를 데리러 와서 스코틀랜드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즈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소녀를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놀랍게도 샤메인의 실종에 대한 설명은 그녀의 학교에서 받아들여졌고 새 학교에서 그녀의 서류를 왜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3년 후에 그 서류를 그냥 폐기해버렸습니다. 1971년 6월 24일 프레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로즈가 그에게 가장 먼저 한 말 중 하나는 자신이 샤메인을 살해했으니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이 일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며 프레드가 안나 메페일과 어쩌면 메리 바솔로뮤의 살인에 대해 고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끔찍한 비밀을 공유하며 두 사람은 살인 커플로 더 가까워지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로즈는 아무렇지 않게 그 어린 소녀의 시신을 집 지하의 석탄 저장고에 버렸고 프레드는 그 유해를 꺼내서 집 뒤편 출입문 밖에 직접 판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달 동안 두 사람이 공유한 비밀의 압박감이 10대였던 로즈에게 너무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프레드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헤더와 함께 비숍스 클리브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돌려보내며 네가 벌인 일이니 이제 네가 책임져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날 늦게 프레드가 나타나 로즈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는 만약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의 침대 자리가 곧 다른 여자로 채워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프레드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리니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유지해왔고 어느 날 방문했을 때 큰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음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프레드의 친척들이 있는 머치마클까지 찾아가 딸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방문 시기와 비슷한 때에 프레드가 리니에게 샤메인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먼저 그녀를 술집에 데려가 만취시켰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그녀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25 미드랜드 로드로 가져가 토막내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머치마클 근처 캠블의 들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안나 메페일과 같은 들판에 유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리니의 실종을 알아채지 못했고 그녀는 실종 신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수년이 지난 후에야 조사되었습니다. 리니 살해 후 웨스트 부부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로즈는 집에서 매춘부로 일했고 프레드는 이를 부추겼으며 침실 벽에 난 구멍을 통해 아내가 손님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자주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종종 성행위를 목격했지만 프레드와 로즈는 이런 노출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 이는 두 어린 소녀들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리니와 샤메인이 사라진 후 프레드와 로즈는 1972년 1월 29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프레드는 첫 결혼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을 미혼이라 했습니다. 같은 등기소에서 리니와 결혼했음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로즈가 태어난 곳 근처인 데번으로 신혼여행을 갔고 나중에 로즈를 알게 된 목격자들은 두 사람이 금발의 양성애자 소녀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행방과 신원은 오늘날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글로스터로 돌아온 후 그들은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들랜드 로드는 늘어나는 가족과 로즈의 매춘일에 비해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주인 프랭크 지거만은 몇백 야드 떨어진 크로멜 스트리트에 있는 큰 반단독 주택을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한때 인기 있던 그 주소는 이제는 황폐해졌고 대부분의 대형 주택들은 원룸과 소형 아파트로 개조되어 종종 학생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25번지는 개조되지 않았고 차고와 지하실이 있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프레드와 로즈가 추악한 삶을 이어가고 로즈가 매춘부로 일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프레드는 지하실을 자신의 고객들을 위한 고문실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생활비를 위해 하숙인을 받기 시작했고 로즈는 대부분의 하숙인들과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숙인 중 한 명이 여자친구 린다 고프를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곧 그녀와 친구가 되었고 로즈가 다시 임신하자 집안일과 아이 돌봄을 위해 그녀에게 임시 보모 일을 제안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72년 6월에 로즈는 또 한 명의 딸을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메이로 지었습니다. 또한 이 무렵 프레드와 로즈는 8살 된 앤 마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앤 마리를 25 크로멜 스트리트의 지하실로 데려가 자신이 자상한 부모를 둔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하는 일이 모든 부모가 딸에게 하는 일이라 믿게 됐습니다. 앤 마리는 프레드와 로즈 모두에게 수년간 끔찍한 성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프레드와 로즈는 글로스터 외곽 시골길을 운전하던 중 히치하이커를 태웠습니다. 17살의 캐롤라인 오웬스는 신더푸드 마을에서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프레드와 로즈는 캐롤라인과 대화 후 보모 일을 제안했고 그녀는 크로멜 스트리트로 이사했습니다. 특히 로즈는 어린 캐롤라인을 매우 매력적으로 여겼지만 캐롤라인은 로즈의 접근과 집안의 무분별한 성적 분위기에 지쳐 한 달 만에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캐롤라인을 반드시 얻기로 결심했고 부부는 그녀를 납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캐롤라인이 남자친구를 만난 후 웨스트 부부의 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대문 앞에 차를 세운 뒤 캐롤라인을 기절시켰습니다. 그녀가 깼을 때는 이미 결박되고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크로멜 스트리트로 데려가 프레드와 로즈가 성폭행했습니다. 결국 캐롤라인은 탈출에 성공했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은 뒤 둘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법정에 넘어갔을 때 캐롤라인은 증언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했고 프레드와 로즈는 각각 25파운드의 벌금만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다음에는 운이 좋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다음 희생자는 반드시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이를 돌보던 보모 린다 고우에게 향했습니다. 로즈는 다시 임신을 했고 그들은 린다에게 더 상주하는 보모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1973년 4월 19일 린다는 부모님께 걱정하지 말라는 쪽지를 남기고 자신이 아파트와 일자리를 구했으니 언젠가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린다는 프레드와 로즈에게서 끔찍한 성적 고문을 견뎠습니다. 그녀가 학대로 사망했는지 프레드가 입막음을 위해 살해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녀를 죽였습니다.
프레드는 먼저 자신의 쾌락을 위해 그녀의 시신을 훼손한 뒤 차고의 점검 구덩이에 그녀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일부 신체 부위를 섬뜩한 기념품으로 보관하기도 했고 나머지 유해는 여전히 결박된 채 잘린 머리와 함께 구덩이에 버린 뒤 흙과 잔해로 덮었습니다. 린다의 어머니가 딸을 찾으러 크로멜 스트리트에 왔을 때 로즈가 린다의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빨랫줄에 딸의 옷 몇 벌이 걸린 것도 보았습니다. 프레드와 로즈는 린다가 그들의 어린 딸 엠마리를 때려서 집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고 둘러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찾은 끝에 린다 고스 부모님은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년 후 애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다음 희생자는 15살 캐롤앤 쿠퍼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녀를 감당하지 못해 보호시설에 맡겨진 문제 많은 10대였습니다. 캐롤은 우스터에 있는 파인스 아동 보호소에서 살고 있었고 1973년 11월 10일 토요일 저녁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낸 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캐롤은 할머니와 며칠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캐롤은 버스에 탑승한 후 2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으며 결국 그녀의 토막난 유해가 두개골에 재갈이 감긴 채로 크로멜 스트리트 25번지 지하실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비극을 겪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프레드와 로즈가 차를 몰고 돌아다니던 중 그녀에게 태워주겠다고 제안해 그녀를 크로멜 스트리트로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의 삶과는 달리 프레드와 로즈의 다음 희생자인 21세의 엑서터 대학교 학생 루시 패링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시는 중상류층 가정 출신이었고 부모님 모두 고학력이었으며 비록 부모님이 별거 중이었지만 루시는 두 분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로마 가톨릭 신앙에 헌신적이었습니다. 1973년 12월 루시는 대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첼트넘댐 근처의 그림 같은 마을 그레탄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저녁 루시는 근처에 사는 친구 헬렌을 방문했고 밤 10시 15분쯤이었습니다. 루시는 어머니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류장은 헬렌의 집에서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루시가 버스를 놓쳤고 프레드와 로즈가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이들과 함께여서 루시가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캐럴과 마찬가지로 그녀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살해되기 전에 크로멜 스트리트 지하실에서 결박당한 채 성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사람이 그녀를 살해한 뒤 프레드는 값싼 부엌 칼로 시신을 조잡하지만 효과적으로 토막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자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같은 시기에 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서양의 이전 피해자들과 달리 루시의 가족은 그녀가 실종된 것을 신속하게 신고했고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경찰경과 잠수부들로 구성된 팀이 실종된 소녀를 광범위하게 수색했고 이 사건은 TV와 신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레드와 로즈가 그 당시 보도 내용을 알고 있었음은 틀림없습니다. 루시가 실종되기 직전에 로즈는 프레드와 로즈의 세 번째 친자식인 스티븐을 출산했습니다. 프레드는 집주인에게서 크로멜 스트리트 25번지 구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1974년 4월 스위스 태생의 21세 테레제 지겐탈러는 남런던 뎁트포드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우드브리지 추가교육 칼리지의 학생이었습니다. 파티 다음 날 테레제 지겐탈러는 아일랜드행 페리를 타려고 홀리헤드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정 중 테레제 지겐탈러는 프레드와 로즈를 만나 계획과 달리 글로스터의 뒷골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웨스트 부부의 다른 피해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프레드와 로즈는 그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지하실에 묻었고 이후 프레드는 그녀의 무덤 위에 가짜 벽난로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은 소식이 끈 기자 실종 신고를 했고 그녀를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25 크로멜 스트리트와 그녀를 연결짓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이 조금 지난 1974년 11월 14일 15세 셜리 허버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셜리 허버드는 6살 때 허버드 가족에게 입양되어 우스터셔 주 드로이트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반항적이었고 예전에도 집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종 당시에는 훨씬 더 안정되어 있었고 새 남자친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9시 30분쯤
그가 그녀를 드로이트위치행 버스에 태워보낸 후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크로멜 스트리트 지하실에 어떻게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하차시 납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녀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절단된 두개골은 갈색 테이프로 단단히 감겨 있었고 콧구멍 부위에는 반투명한 튜브가 여전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장치는 극단적 결박에 자주 쓰였습니다. 불쌍한 셜리는 이 두 흉측한 성적 괴물들에게 죽임을 당하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셜리는 실종 신고됐으나 또다시 가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년간 셜리 목격담이 이어지며 추정이 굳어졌지만 결국 그녀의 비극적 운명이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기간에도 웨스트 부부가 하수긴을 받아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지하실 쪽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쿵쿵거리거나 덜컹거리는 소리가 자주 났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프레드가 집에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숙인 중 한 명인 후아니타 모트는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15살의 그녀는 문제를 안고 저렴한 하숙을 제안받아 크로멜 스트리트로 왔습니다. 후아니타는 2년 정도 그곳을 들락날락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1975년 4월 후아니타는 그 집에 없었고 뉴엔트 마을에서 친구 제니퍼 볼드윈과 지냈습니다. 제니퍼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후아니타는 1975년 4월 12일에 열릴 결혼식 동안 제니퍼의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후아니타는 평소처럼 글로스터에서 저녁을 보내기로 했고 길가에 서서 차를 얻어 타려고 했습니다. 프레드와 로즈는 후아니타를 몇 년간 알아왔기에 그녀의 습관을 잘 알고 있었고 아마 차를 태워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선뜻 차를 탔을 것입니다. 후아니타는 결국 제니퍼의 결혼식에 못 가고 웨스트 부부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됐습니다. 크로멜 스트리트로 돌아오자마자 후아니타는 동물처럼 재갈이 물리고 묶인 채 웨스트 부부의 지하실 들보에 매달려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공격 도중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는 머리에 충격을 받아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토막난 채 지하실 바닥 4피트 아래에 묻혔습니다. 믿기 어렵게도 그녀가 가출 조짐이 없었는데도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면 그녀가 크로멜 스트리트와 연관된 사실이 밝혀져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입니다. 웨스트 부부가 이 여성들을 살해하던 내내 크로멜 스트리트 25번지는 경찰에게 알려진 곳이었고 경찰은 가벼운 절도나 대마초 사용과 관련해 가끔 그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는 점을 지적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문들 동안 프레드와 로즈 모두의 태도는 집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프레드가 집에 끊임없이 증축 공사를 하는 것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트 부부가 살해한 모든 소녀들 외에도 그들의 학대에서 살아남았지만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학대를 받은 사람은 프레드의 딸 앤마리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프레드와 로즈에게 강간, 고문,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로즈는 앤마리가 프레드의 다른 여자와의 딸임을 질투해 그 아이에게 특히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앤마리는 아버지를 우상처럼 여겼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로즈를 위해 뭐든 했을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헌신을 가장 비열하게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드는 앤마리가 8살 때부터 성폭행했고 12살에는 강제로 매춘까지 시켰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앤마리는 프레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이는 나중에 자궁 외임신으로 밝혀져 낙태되었습니다. 앤마리가 아버지와 계모에게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녀가 겪은 학대의 세부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프레드와 로즈가 앤마리의 어머니와 두 이복 여동생을 살해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앤마리의 삶과 정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가 매일 겪은 일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상상도 어렵습니다. 1977년까지 크로멜 스트리트 25번지는 이제 프레드의 소유가 되었고 완전히 두 구역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가족이 살던 아래층과 세입자들이 살던 위층이 있었는데 위층에는 완비된 원룸들이 있어서 한 번에 최대 7명의 세입자가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입자들은 거의 항상 여성들이었습니다.
프레드는 지하실도 아이들의 침실로 개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 아래에 있던 5구의 시신을 제대로 매장할 수 있는 완벽한 위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아이들의 침실이 어른들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뜻이었고, 프레드와 로즈가 방해받지 않고 성적 고문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로즈는 개조된 공간에서 손님을 접대했고, 바와 TV, 프레드가 볼 수 있는 염탐 구멍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프레드, 로즈, 그녀의 손님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피해자들까지 등장하는 자작 포르노 비디오를 대량으로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아동과 동물이 등장하는 불법적인 극단적 포르노 비디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또한 성인 잡지에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했고, 프레드와 로즈 모두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커플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하숙인 중 한 명은 셜리 로빈슨이라는 양성애자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글로스터에서 매춘부로 일하다가 로즈와 친해지게 되었고 하숙방 중 한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셜리의 나이는 겨우 18살이었고 곧 프레드와 로즈 두 사람 모두와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로즈는 다시 임신을 했는데 이번에는 프레드의 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서인도제도 출신 고객 중 한 명의 아이였습니다. 로즈가 임신을 발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셜리도 프레드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로즈는 그 소식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1977년 12월 9일에 그녀의 아기가 태어난 후 혼혈 소녀로 타라라고 이름 붙인 아이였는데, 로즈는 점점 셜리를 질투하게 되었고 그것은 프레드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는 셜리와 너무 깊이 엮인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아기는 1978년 6월 11일에 태어날 예정이었지만 엄마와 아기는 그날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셜리는 출산 직전 크로멜 스트리트에서 목 졸려 살해됐습니다. 프레드나 로즈 중 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성적 고문은 없었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셜리와 아기가 두 사람 관계에 위협이 되어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지하실이 가득 차자 프레드는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그녀의 유해를 그곳에 묻었습니다. 셜리는 특히 잔인하고 광란적인 방식으로 시신이 절단됐습니다. 그녀는 두피가 벗겨졌고 태아도 그녀에게서 꺼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이를 살리려는 헛된 시도였을 것입니다. 수년 후 그 작은 해골은 어머니의 토막난 유골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잔인하게도 웨스트 부부는 셜리의 이름으로 출산 수당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셜리가 더 이상 크로멜 스트리트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청구는 거부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웨스트 부부는 셜리의 행방을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가 독일로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셜리의 실종을 신고하거나 안부를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셜리 살해 후 프레드와 로즈는 다시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1978년 11월 17일 로즈는 또 다른 딸을 낳았고 그들은 그녀에게 루이즈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프레드가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아버지는 로즈의 고객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1978년 5월 로즈의 아버지 빌이 6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빌이 크로멜 스트리트에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그가 로즈의 고객 중 한 명이 되었다는 소문이 항상 있었지만 이것이 완전히 밝혀진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빌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는 첼트넘의 이름 없는 무덤에 묻혔다는 점입니다. 1979년 8월 빌이 사망한 직후 웨스트 부부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슨 챔버스였습니다. 앨리슨은 글로스터의 조던스 브룩하우스라는 문제를 겪는 소녀들을 위한 여자 보호학교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보호시설에서 퇴출당한 소녀들을 돌봤습니다. 그곳에 살던 소녀들은 대략 15살 정도였고 프레드와 로즈에게는 젊은 소녀들을 크로멜 스트리트로 유인하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15살의 앨리슨은 매우 불행한 소녀였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환상 속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앨리슨과 친구가 되어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로즈와 프레드는 순진한 소녀의 약점을 잔인하게 이용하며 시골 농장에서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불쌍한 앨리스는 그 말을 믿었고 17살이 되자마자 조던스부룩을 떠나 어머니에게 5아이를 돌보는 가정적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는 이미 프레드와 로즈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크로멜 스트리트로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앨리스는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토막난 뒤 정원에 묻혔습니다.
친구들이 웨스트 부부에게 그녀의 행방을 묻자 로즈는 그녀가 없는 농장에서 지낸다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친구가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로즈는 앨리슨이 친척들과 살기 위해 떠났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많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공식적으로 보호에서 해제되어 더 이상 취약한 인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엠마리는 16살이었습니다. 엠마리는 사실상 평생 동안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고 아동 성매매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삶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16번째 생일을 앞두고 마침내 그 끔찍한 삶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로즈는 또 다른 아들 베리를 낳았고 엠마리 떠난 뒤에도 크로메 스트리트에는 웨스트 가족의 5자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 중 마지는 10살인 헤더였고 이제 그녀의 큰언니가 떠나자 프레드는 헤더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프레드는 헤더에게도 아버지로서 딸과 성관계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더는 프레드와 로즈에게 자주 구타당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로즈는 2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1982년에 로즈메리 주니어, 1983년에 루치아나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 모두 프레드의 자식이 아니었으며 타라와 같은 서인독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족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더 많은 집안일이 큰아이들에게 떠넘겨졌고 헤더, 메이, 타라는 정기적으로 요리하고 청소하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특히 헤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집안일과 겪고 있는 학대 때문에 압박을 느꼈고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때 열심히 공부하던 헤더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헤더는 또한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었으며 남성이나 남성의 관심에 대해서도 매우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잔인하게 프레드와 로즈는 딸을 조롱하며 그녀가 레즈비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더는 웨스트 집안의 나이 많은 자녀들 중 처음으로 가출했지만 곧 매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스티븐이 그 다음으로 가출했지만 일반적인 부모들과는 달리 웨스트 부부는 그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3주 동안 길거리에서 노숙하도록 내버려뒀고 스티븐은 헤더처럼 집에 돌아오자마자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끔찍한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더는 똑똑했고 1986년 여름에 8개의 CSE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헤더는 이 시험들을 꼭 합격해서 16살에 직장을 구하고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부모님은 학교에서 소문이 자자했고 특히 로즈는 일부 자녀들이 분명히 프레드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 집안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학적인 가정생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도록 세뇌되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헤더가 몇 가지를 무심코 털어놓았고 그녀의 부모는 분노했습니다. 이 경솔함이 그녀의 운명을 좌우했을 수 있습니다. 헤더는 점점 더 절박하게 도망치고 싶어 했고 이제 결혼한 언니 앤 마리에게 자신이 함께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일어난 일을 친구에게 말했고 친구는 프레드의 친구였던 부모님께 알렸지만 그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헤더는 시험 후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가 직장을 구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때는 1980년대 후반이라 일자리가 드물었습니다. 헤더가 집안을 맴돌며 우울해하자 프레드와 로즈는 신경이 거슬려 다툼이 벌어졌고 헤더가 두 사람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헤더가 목 졸려 살해된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헤더의 유해가 발견됐을 때 그녀는 알몸에 묶여 있었지만 재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프레드는 자백했지만 많은 이들은 로즈가 첫째를 살해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프레드는 광적으로 딸의 시신을 토막내 머리와 팔다리를 잘라내고 손톱까지 뽑아냈습니다. 그는 이후 유해를 검은 봉지에 담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서 누나가 어디 있냐고 묻자 프레드와 로즈는 헤더가 대번에 있는 휴양지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그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프레드는 아들 스티븐에게 정원에 연못을 만들 생각이라며 구덩이를 파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티븐은 자신이 누나를 묻을 구덩이를 파는 줄 몰랐습니다. 스티븐이 자신이 판 구덩이가 메워진 것을 알아챈 후 프레드는 침착하게 연못을 만들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파티오를 깔았습니다. 헤더가 떠난 후 프레드는 메이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메이는 그의 성적 접근을 강하게 거부했고 로즈 앞에서 계속된 그의 추행은 농담거리가 됐습니다. 프레드는 헤더 때처럼 메이에게도 레즈비언이라 비난해 두 사람의 긴장감이 더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메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4개월 만에 그는 크로멜 스트리트로 이사했습니다. 메이는 나중에 이것이 아버지의 성폭행을 막았다고 밝혔지만 결국 프레드와 로즈는 두 사람을 내쫓았고 그들은 크로멜 스트리트에서 멀리 새 집을 구했습니다. 메이는 프레드에게 성적으로 학대받은 적은 없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5살 때 프레드의 형제인 존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이는 최근 프레드와 로즈 밑에서 버텨낸 어린 시절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헤더가 살해된 이후 몇 년 동안 프레드와 로즈는 약간 누그러진 듯 보였습니다. 로즈는 더 이상 매춘을 하지 않았고 하숙인도 받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사의 방문도 몇 차례 받은 두 사람은 외부에는 반듯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웨스트 부부 사이에는 긴장감이 있었고 한때 로즈는 잠시 집을 나가 어린 자녀들의 학교 근처에 원룸을 임대해 살기도 했습니다. 로즈는 프레드의 잦은 성적 요구에 지쳐 그가 모르는 사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1992년 8월 경찰이 크로멜 스트리트 25번지를 급습해 프레드를 그의 13살 딸 루이즈를 강간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하면서 사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체포로 웨스트 부부의 다른 자녀들도 보호시설에 보내졌습니다. 로즈는 체포 후 석방됐지만 두 사람 모두 기소됐습니다. 프레드는 강간과 남색 혐의로, 로즈는 불법 성관계 조장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프레드와 로즈는 루이즈를 학교에서 자퇴시켰고 학교는 루이즈가 친척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루이즈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고 부모는 루이즈가 학교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프레드와 로즈는 딸에게 만약 누구에게든 말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위협했지만 결국 루이즈는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았고 그 친구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으며 그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프레드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로즈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즈는 프레드에 대한 태도도 바꿨습니다. 그녀는 버밍엄에 있는 그의 보석 호스텔을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그들을 함께 본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에 빠진 10대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혐의들이 웨스트 부부의 결혼을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되살린 듯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로즈가 프레드의 침묵을 유도하려는 교묘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며 함께 피고석에 섰습니다. 판사는 웨스트 부부의 어린 세 자녀 루이즈를 포함해 모두가 부모를 상대로 증언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무산되었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어린 자녀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대신 그들은 아이들을 포기하고 방에 있던 옷과 장난감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아이를 더 낳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로즈는 마지막 아이를 낳은 후 불임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 수술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로즈는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다시 임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레드와 로즈는 자신들이 최근 법과의 충돌에서 빠져나왔다고 믿었지만 경찰이 그들의 첫째 딸 헤더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루이즈 학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헤더의 행방에 대해 물었고 프레드와 로즈가 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 모호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 헤이즐 세비지 순경은 자신이 젊은 순경이었을 때 프레드 웨스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레드의 첫 번째 아내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 데려오라는 임무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글로스터로 돌아오는 길에 리니는 세비지 순경에게 남편 프레드와의 복잡하고 굴욕적인 삶에 대해 여러 가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세비지 순경은 리니의 재판에서 프레드를 다시 만났고 수년 전 리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비지 형사는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웨스트 부부의 진술에 많은 모순이 있어 세비지 형사는 헤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가 진실을 밝히겠다는 집념이 없었다면 웨스트 부부는 아마도 그들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더 사건 이후 6년 동안 1992년 체포 전까지 웨스트 부부는 추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경찰의 감시에서도 벗어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 부부 자녀 중 한 명이 돌봄 직원에게 헤더가 파티오 밑에 묻혀 있다고 말한 것이 들려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헤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1994년 2월 24일 경찰은 헤더 웨스트 실종 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정원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소지하고 25 크로멜 스트리트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프레드와 로즈가 신문을 위해 연행됐습니다. 얼마 후 프레드는 딸 헤더를 살해해 크로멜 스트리트 뒷마당에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경찰과 함께 집에 가 어디를 파야 할지 안내했습니다. 그의 자백 후 로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정원을 계속 파는 동안 로즈와 큰아이 둘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의 다리뼈 하나를 파냈습니다. 이어서 2개의 다리뼈가 더 발견되었고 크로멜 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일에 엄청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프레드는 2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했지만 로즈는 여전히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로즈와 큰아이들은 다시 조사를 받았지만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크로멜 스트리트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모두 안전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로즈는 프레드를 계속 탓했고 아이들마저 그녀를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자 기자들과 TV 카메라가 크로멜 스트리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정원 전체와 지하실을 발굴하고 있었고 최소 9명 이상의 추가 희생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레드는 계속해서 범죄에 대한 단독 책임을 인정했지만 안전가옥에 있던 로즈와 그녀의 장남들은 알지 못한 채 그곳에는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이제 공포의 집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프레드가 체포된 지 2달 후 로즈도 체포되어 린다 고프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로즈는 질문마다 모두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프레드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지만 여전히 로즈를 연루시키기를 거부하며 자신이 혼자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머치마클에 있는 들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레니를 묻은 곳이었고 이후 인접 들판에서 안나 맥풀의 유해도 발견됐습니다. 샤메인의 유해 역시 미들랜드 로드에 있던 그들의 옛집 주방 바닥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즈는 9건, 프레드는 레니와 샤메인 살인 등 2건이 추가되어 기소됐습니다. 경찰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샤메인의 죽음이었다. 프레드는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게 진술했지만 샤메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1994년 7월 말 프레드와 로즈는 프레드가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글로스터에서 열린 구금 심리에 함께 섰습니다. 프레드는 로즈와 소통하려 애쓰며 어깨에 손을 얹거나 눈을 마주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그를 무시하며 앞만 바라보고 그의 존재도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이 지키려 했고 여전히 절실히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런 냉대를 받아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레드와 로즈는 글로스터의 마지막 구금 심리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제 모든 시신이 수습되었고 프레드와 로즈는 함께 9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프레드는 안나 맥폴, 레니, 샤메인 관련 3건의 추가 혐의도 받았습니다. 프레드는 이미 로즈가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받았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로즈는 냉정하게 그를 다시 거절하며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프레드는 이미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연쇄살인 혐의가 아니라 로즈의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 로즈에게 단 한 번도 격려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티븐과 앤마리를 통해 끊임없이 로즈에게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전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감방에서 자주 우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그는 윈슨 그린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었고 미결수였기 때문에 약간의 편의를 허락받아 음악 시스템, 싱글 침대, 자신의 이불과 베갯닛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울한 생활이었지만 프레드는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했고 심지어 쇠창살이 있는 창문에 커튼까지 달아놓았습니다. 1995년 새해 첫날 프레드는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장에 나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가 로즈에게 쪽지를 썼습니다. 쪽지에는 로즈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 내 사랑. 영원히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그는 식사를 받아 자신의 감방으로 가져가 먹었고 그곳에서 1시간 동안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는 음식을 먹는 대신 침대에서 시트를 꺼내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찢었고 그 조각들을 꼬아서 튼튼한 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자 위에 올라가 감방의 환기구에 끈을 통과시켰고 의자의 선체로 올가미를 만들어 머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프레드의 목은 즉시 부러지지 않아 그는 천천히 목이 졸려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프레드는 그곳에 55분 동안 매달려 있었고 교도관들이 그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가 한 일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그를 살리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프레드는 자신의 감방벽에 글로스터 출신의 대량 살인자 프레디라는 말을 긁어놓았는데 마치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또한 로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한 보내지 않은 여러 통의 편지도 남겼습니다. 프레드의 죽음 이후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는 프레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허용되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재판 기회를 빼앗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일로 사건의 주인공인 헤이즐 세비지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회고록을 100만 파운드에 지필하는 것에 대해 한 에이전트와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있은 후 사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프레드의 큰 자녀들인 앤마리, 메이 그리고 스티브는 그가 수년간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죽음을 기피해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남편의 죽음 소식에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프레드와 저지른 범죄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변호인단이 혐의 기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즈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프레드 역시 처음에는 그녀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판사들은 재판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로즈에 대한 혐의를 취하하는 대신 또 하나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8살 샤메인 살인 혐의가 추가되어 그녀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는 총 10건이 되었습니다. 프레드가 죽은 후 범죄의 모든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미움을 받았고 교도관들이 자살에 공모하거나 심지어 도왔다는 음모론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교도관들은 프레드가 목을 맨 후 적절히 대처했습니다. 프레드는 머치마클 가족 묘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묘비에 새기길 원하는 그림까지 남겼습니다. 완벽한 평화 속에서 그는 아내 로즈를 기다립니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프레드가 죽은 후 그의 시신은 3개월 동안 냉동 보관되었습니다. 어느 장의사도 어느 교회도 그를 매장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레드의 아들 스티븐의 이야기를 대가로 뉴스 오브 더 월드 신문이 장례식을 치를 준비가 된 화장장을 찾는 데 동의했고 프레드는 마침내 1995년 3월 29일 코번트리의 켈리 화장장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곳에는 PB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프레드의 자녀들인 스티븐, 메이, 타라는 짧은 장례식에 참석했고 그 뒤를 이어 프레드의 장녀 앤마리도 참석했습니다. 앤마리는 초대를 받지 못해 특히 속상해했습니다. 프레드와 로지가 그녀에게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사랑해 마지막 인사를 원했습니다. 스티브는 프레드의 유골을 머치마클로 가져가 부모님의 무덤 근처에 뿌릴 생각이었지만 앤마리가 나타나 유골함을 움켜잡았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앤마리는 유골을 프레드의 형제인 더그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후 유골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로즈는 남편의 운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무죄임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장남 스티븐, 메이, 타라가 강하게 그녀를 지지했으며 그녀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모든 살인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실제로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로즈의 재판은 1995년 10월 3일로 예정되었고 윈체스터 크라운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로즈의 심리 상태는 불안정했고 그녀는 자살 감시하에 놓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로즈는 퍼클 처치 구치소에서 윈체스터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을 때
로즈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재판이 끝나면 아일랜드로 이사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남과 장녀도 그녀의 무죄를 믿고 안타까워했으며 아버지의 문제를 그녀가 감당해야 함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재판에는 불참했지만 최종 변론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엠마리는 로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참혹했고 증언대에 선 후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프레드와 로즈의 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프레드의 형제인 존 역시 엠마리를 강간하고 고문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는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프레드와 마찬가지로 그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프레드와 로즈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가담했을 것으로 널리 여겨집니다. 검찰 측의 브라이언 웨베스는 결론에서 로즈를 강인하고 수완이 뛰어난 여성으로 성에 집착하며 프레드 웨스트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세 마리의 황동원숭이처럼 그녀는 여성이 강간당하고 훼손되고 묻힌 집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악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레드의 죽음이 로즈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프레드는 반대 신문을 받을 수 없고 법정에서 거짓말쟁이와 공범임이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레드와 로즈메리 웨스트가 완벽한 동반자이며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변호인 측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일부 증거와 증인 진술, 특히 캐롤라인 오웬스와 엠마리의 진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21일 수요일에 배시몬다는 로즈가 샤메인과 자신의 딸 헤더 그리고 셜리 로빈슨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그들은 나머지 7명의 피해자에 대한 편결을 수고하기 위해 퇴장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로즈는 모든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에서 멘틀 판사는 로즈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즈메리 폴린 웨스트, 당신이 배심원단에 의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건의 살인 혐의 각각에 대해 선고는 종신형입니다. 내 생각이 반영된다면 당신은 절대 석방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즈는 끌려가면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고 다시는 외부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프레드와 로즈의 범죄는 소설 같다.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가학적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매우 드뭅니다. 그들은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가족도 있는 겉보기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였으며 도시 한복판의 한 거리에서 이웃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쇼핑센터와 경찰서 근처에 위치한 집에서 살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그 집을 지나쳤지만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일들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둘 다 마약이나 술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오로지 타락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두 사람 모두 지능이 평균 이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한 가지는 학대받은 어린 시절과 아버지의 소아성애적 성향이었으며 프레드의 경우 어머니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덕적 한계가 없었고 자녀와 관련해서는 더욱 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레드가 10대 시절에 겪은 사고가 그의 성격을 바꿨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로즈에게는 그런 변명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프레드와 로즈가 더 많은 어린 소녀들을 살해한 것은 확실하지만 프레드는 이미 사망해 진실을 밝힐 수 없고 로즈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성 연쇄살인범은 드물지만 자신의 딸을 희생자로 삼는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로즈가 17세에 샤르메인을 살해해 프레드가 시신을 처리하도록 보관한 순간부터였습니다. 프레드가 출소하자 둘은 한 팀이 됐습니다. 치명적이고 살인적인 비밀과 거짓말이 그들 사이에 결혼 서약보다 더 강한 유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과정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범죄가 20년 넘게 발각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1972년부터 1992년까지입니다. 웨스트 가족의 아이들은 다양한 부상으로 무려 31번이나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그 가족을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중 일부는 성병, 언어장애,
그리고 사시와 같은 학대의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웨스트 가족 아이들이 크로멜 스트리트에 혼자 남겨진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가족을 방문했으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프레드와 로즈에 알려진 12명의 피해자 중 절반이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 실종 신고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헤더의 경우 왜 프레드와 로즈의 친척들은 그녀의 행방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한 가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글로스터셔와 해리퍼드셔를 둘러싼 광활한 시골 지역에는 언젠가 누군가가 우연히 발견하게 될 더 많은 숨겨진 공포들이 있습니다. 프레드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그 비밀들 중 일부를 털어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로즈 웨스트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실종된 많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가능성은 그녀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죄책감이라도 보일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합니다. 크로멜 스트리트의 그 집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시신들이 발견된 지 몇 년 후 시의회는 그 집을 철거했고 지금은 콘크리트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로즈의 가족들은 더 이상 교도소에 있는 그녀를 면회하지 않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몇몇 가족들은 영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마 프레드와 로즈메리 웨스트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